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얼마 전에 청산하고 10살 된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사는 엄마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엄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만 좋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신중해야 해. 항상 결혼에 신중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마라서 잘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에선 그 말의 깊은 뜻이 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처음으로 엄마의 그 이야기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제가 둘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을 품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이유도 시댁 인간들은 저를 가족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얼굴 맞대고 많은 일을 함께 겪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제일 힘들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소개팅 자리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게 반가워서 내숭 떠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머, 그럼 혹시 그 경찰서 뒤에 있는 식당도 알아요? 와, 그럼요. 당연히 알죠. 그 집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저는 서울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식당 자주 못 가는 거라니까요. 정말 밥부터 반찬까지 전부 다 맛있었는데. 말하니까 더 먹고 싶다. 여튼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남녀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고향 사람 만나서 너무 들떴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도 아휴, 내숭도 없이 너무 편하게 있다가 와서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소개해주면서도 너랑 고향 같은 건 몰랐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긴 했는데 너무 수다만 떨다가 왔어. 그래도 사람이면 모른다잖아. 한번 기다려봐. 기대 안 할래. 괜히 기대했다가 연락 안 오면 실망이 더 크잖아. 그냥 진짜 친한 친구 만난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날 만남으로 그저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뒤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요? 지금 시간이 꽤 늦었잖아요. 드릴 게 있어서요. 드리고 저는 바로 갈 거예요.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뭘 전해주겠다고 굳이 10시가 넘는 저녁에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와준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대충 차려입고 나갔어요. 이거, 이거 받으세요. 그냥 생각나서 사왔어요. 네? 이게 뭔데 그냥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아, 금방 본가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식당 음식 먹고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생각나서 좀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맛있게 먹어요. 소개팅 때 식당 이야기했던 걸 안 잊어버리고 포장까지 해왔더라고요. 심지어 고향 본가에서 지금 올라왔으면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했을 텐데 피곤함을 다 이기고 와준 그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이런 작은 정성과 생각에 감동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 딱 그랬어요. 고맙죠?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봐요. 그걸로 갚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난 남편에게 소개팅 후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다가 연락 온 게 너무 의아했었다고 솔직하게 속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네? 저랑요? 처음 만났던 날 그랬다고요? 은성 씨는 고작 한 번 본 남자한테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본인 감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저도 그런 그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걸 듣더니 엄마가 저를 걱정스러운 듯 보더라고요. 은성아, 너 그 결혼 신중히 잘 생각한 거야? 그럼, 그래도 우리 꽤 만났고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런 건. 사람을 봐야지.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보면 그렇게 느낄걸? 결혼이라는 게 두 가정이 만나는 일이야. 그래서 엄마는 결혼은 시간 갖고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도 엄마, 고양이 같아서 그런지 닮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되게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좋아. 그때 엄마의 말이 왜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 떠올랐는지 일이 다 터지고 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엄마는 시댁과 우리 가정이 그닥 맞지 않다는 걸 그때부터 직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시댁은 저를 어느 선까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전히 남편만 본인 집 식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니 그런 거 겪느라 힘들다는데 저는 늘 배척을 당하는 처지라서 갈등이랄 것도 없이 그냥 무시를 당했죠. 어머니, 이번 주에 잠깐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정훈이하고 민율이만 잠깐 오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매달 하는 가족 회의가 있어서 너까진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날 너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 결혼해도 그런 시간은 필요한 거야. 나같이 며느리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그치?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 저에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라면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시댁회의엔 좀처럼 제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대로 며느리 생각해서 오지 말라는데 편하지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 그런 게 계속되니 저는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표현하는 가족 안엔 늘 제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에 식사 같이 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근데 내가 우라들하고 할 이야기가 따로 조금 있는데. 그럼 남편도 같이 갈게요. 너무 못 뵌 지 오래라서요. 굳이 너까지 같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 주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끼리 저녁 먹고 얘기 좀 할 테니까. 너도 편하게 친정을 다녀오든 친구를 만나든 해라. 나처럼 세련된 시어머니가 어딨니? 예. 근데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매번 가족 모임이나 식사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미야,
나는 솔직히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어떤 상태긴 지금 이 상태지. 우리 현상 유지하자. 그냥 너하고 이 정도 거리로 명절 정도 보는 게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사니까 갈등 생길 일도 없고, 평화롭고 좋잖니. 자주 보면 볼수록 싸움 생기는 거야. 솔직히 결혼하면 여자는 시댁 쪽으로 오는 거라고 하잖아.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도 아니야. 다 살아온 게 있는데, 서로서로 존중하는 거지. 난 현대적 여성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라면 다행인데, 여러모로 어머니께서 절 너무 피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요. 혹시 제가 어머니께 실수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휴, 답답하네, 얘. 너 가만히 보니 되게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구나. 제발 옛날 여자들처럼 굴지 말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 네 삶을 살라고. 아유, 젊은 애가 가끔 보면 나보다 더 답답하고 확 막혀 있는지 몰라. 1년에 시댁에 갈 수 있는 날이 명절이 잠깐인데 마치 그게 저에겐 절대 허용되지 않는 세계 같기도 했죠. 자꾸 제가 전화하고 묻고 가는 게 이런 일을 더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연락 없이 근처를 지난다는 핑계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과일까지 사서 일부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바람에 허탈하게 문 앞에 과일만 놓고 나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저를 주선해준 그 친구를 정말 우연히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머, 은성아. 이게 얼마만이야? 너 여기 사는 거야? 주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 우리 시댁이야. 우리 시어머니 사시거든.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둘이 잘 살지? 내가 괜히 이어주고 욕먹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혼까지 하고 잘 산다니 너무 다행이야. 아직까진 다행히 잘 살고 있어. 너무 반갑다 정말. 우리 언제 시간 내서 한번 만나자. 내 새 번호 알려줄게. 내가 중간에 번호가 바뀌면서 우리 연락이 끊겨졌지. 아니, 얘, 그러지 말고, 너 시간 되면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라. 나 너 되게 궁금했었단 말이야. 아이 낳기 전까진 매일 만나던 사이였는데, 애엄마가 되니 그런 일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그동안 못했던 지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말이야. 방음이 너무 안 돼서 문제야.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가? 심지어 너희 시어머니 웃음소리까지 내가 다 듣는다니까?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해볼까 했는데 네 시댁이라니까 그냥 참아야겠다. 어머, 그 정도야? 우리 시어머니 되게 조용조용한 편인데 나한테도 여태껏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을 정도로. 에이, 아니야.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몰라. 특히 있잖아. 화장실에 환풍기 쪽에 가면 더 생생하게 들린다? 무슨 도청하는 것 마냥. 볼 일이라도 볼 땐, 같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어쩔 땐 엄청 민망하다니까. 예, 근데 너희 시댁 가족들이 단체로 모이는 날도 제법 많더라. 집안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마주쳤는지 몰라. 그렇지? 우리 시댁이 좀 결속력이 좋아. 다들 사이들이 좋아서. 그러게 어떻게 한 번을 안 만났대?
차마 그 모이는 날에 저는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구에게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대충 그렇다고 하며 얼버무리고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예전처럼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래도 친구가 초등학교를 보낸 애가 한 명 있다 보니 저에게 많은 팁 같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왠지 친한 인생 선배가 생긴 느낌이라 든든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저희 아빠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셨는데 새벽에 출근을 하셔서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너무 늦게 발견이 돼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전 그 소리에 곧바로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어요. 남편도 출근을 해야 하니 아이를 혼자 볼 수 없었고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죠. 얘, 민유리는 나한테 맡기고 천천히 병원 일 봐. 아니야,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민율 아빠 있으니까 민율 아빠한테 맡기면 돼. 괜찮아.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 민율이 아빠도 요즘 바쁘다면서. 그리고 애라고 모를 줄 아니? 애도 엄마가 슬픈 거 다 느껴. 괜히 너 힘든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애는 걱정 말고 아버지 옆에 있어드려. 어머니도 일하시느라 지금 정신 없으시잖아. 친구는 선뜻 아이까지 봐주면서 저를 언니처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아빠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날로 심해지는 상황을 보니 저도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게다가 일을 하시는 엄마가 내내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보니 가족들 간에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여보, 오늘은 장인어른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지? 아니 왜? 왜 또 못 와? 나 옷 좀 챙겨서 겸사겸사 오라니까. 회사에 일이 그 정도로 많은 거야? 아니, 회사 일은 아니고 우리 집도 지금 급한 일이 터져서. 급한 일? 무슨 일이 터졌는데 누가 아프신 거야?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급하게 모이라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전화한 건 처음이야.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급하게 모이라고 하시잖아. 그놈의 가족회의를 또 하려나 보네. 그놈의 가족회의라니.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지금 장인어른 편찮으신 거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까지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 엄마 그동안 당신한테 피해 안 주고 싶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웬만한 건 다 해결했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나도 내 가족 일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니? 이렇게 남처럼 살 거면. 됐다. 아이, 그냥 당신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럼. 끝까지 병원에는 와보지도 않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죠. 그래도 장인어른이 아프다는데 당장 뛰어와서 얼굴은 한번 봐야 마땅하지 않냐고요. 일이 바쁘네, 시댁에 가야 하네 하면서 제 옷 하나도 갖다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댁 가족회의 한 거 들먹이면서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이게 무슨 남편인가 싶더군요. 그렇게 한 2주 가까이 아빠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갑자기 목이 꽉 조여오면서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성대가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번씩 오다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며 1시간마다 오기 시작하는데 엄마도 제 상태를 보곤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밑에 내려가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애가 왜 이러고 참고 있어. 바로 밑에 내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면 심각한 거지. 얼른 다녀와 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나 괜찮은데 안 간다고 하면 엄마 화내실 거지? 얘가 지금 엄마랑 말씨름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봐.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사. 그렇게 엄마에게 등이 떠밀려 진료를 보고 왔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던 교수님이 초음파만 봐도 제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며 크기가 큰 결절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며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최악의 상황부터 물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암이었고 교수님의 대답은 최악의 경우 암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아픈 것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암이라니 그때부터는 더 절망스럽더라고요. 암 치료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어린 자식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고 누워 계신 아빠를 보살피는 엄마에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교수님은 제게 양쪽 모두 암세포가 있다며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렸죠. 남편도 몇 초간 아무런 말도 못하며 한숨만 쉬었고 괜찮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기다리라면서요. 장인어른 입원한 건 안 와도 그래도 마누라라고 마누라 병원엔 오나 보다 싶었네요. 그 정도로 남편에 대한 야속함이 컸었나 봐요. 그리고 제 검사 결과를 제일 기다리고 있을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니 엄마는 그 자리에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아 하늘도 무심하다고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이런 악재를 내리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쯤 되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데 무슨 인턴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내일 발표할 자료를 다 날려먹어서 밤새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일 끝나고 가도 되냐고 하길래 뭐 당장 오늘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제 상황을 모르는 친구가 새벽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저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바로 받았어요. 주혜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유리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민유리 때문이 아니라 너희 시댁에서 너희 아버지 병원 입원하신 건 알고 있지? 혹시 아프신 건 숨긴 거야? 아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말해서 알긴 알 거야. 뭐? 아버지 아픈 걸 알고 있다고? 참, 그럼 더 가관이네. 더 미쳤네, 인간들. 진짜 제정신인 거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시댁에 무슨 일 있어? 지금 여기
아주 잔치집이야. 아, 무슨 밴드까지 불렀는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난리라고 난리. 내가 인터폰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새벽까지 이게 무슨 매너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네 남편이 받는 건지 시동생이 받는 건지 식구들한테 엄마 아버지 좀 조용히 불러요 하는데 혹시 네 신랑도 시댁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 대체 네 아버지 그러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무 상관도 안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내가 다 화가 난다 정말. 뭐라고? 잔치를 벌인다고? 아, 우리 남편은 오늘 야근한다고 했는데 설마 이 인간. 저기 주혜야, 혹시 나 부탁 좀 하나만 해도 될까?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제 암 소식과 함께 처음으로 자존심 같은 건 뒤로 하고 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친구도 노발대발하며 무조건 들어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대체 그 인간들이 가족 회의랍시고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 자리엔 늘 제가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친구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저번에 친구가 아랫집 사는 시댁 식구들의 말소리까지 환풍기를 통해 다 들려 나온다고 하여 근처에 녹음기를 설치해달라 부탁을 했죠. 시답잖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암에 걸린 상황에 장인어른이 내일 모레 하면서 누워있는 상황에 어떻게 깔깔거리며 잔치상을 차릴 수 있는지, 거기에 정말 남편까지 있는지 저도 그 안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더라고요. 만약 야근이 거짓이었다면 남편 또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 병원과 제가 곧 입원할 병원에 과일이며 옷을 싸온 친구 앞에서 저는 너무 속이 상해 펑펑 울었어요. 남편 앞에서도 엄마 앞에서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고 있던 게 친구에게 다 터져버렸죠. 친구는 가만히 제 등을 쓸어주더니 요즘엔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술도 잘 되고 심각한 경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곤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며 제게 녹음기를 건네더라고요. 은성아, 내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 네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너도 지금 아픈데 이런 거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자, 여기 한번 들어봐. 이거 어제 내가 부탁했던 거지? 진짜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안 그래도 너 힘든데 내가 더 힘든 꼴 만드는 걸까 봐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너 보니까 감추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서 들어봐 네가. 그렇게 주무시는 아빠를 보고 밖으로 나와 이어폰을 연결해 조심스럽게 시댁에서 신나게 떠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울고 갑상선 암이라는 걱정에 잠까지 못 이루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 인간들은 밴드까지 불러 놀았다니 웃기지도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남편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했던 남편놈은 역시나 제게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가서 잔치를 즐겼고 그 인간들은 한참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니 자자,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자, 다들 저희 장인어른이 하루 이틀 하면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 아시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제 마누라 차은성이 오늘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서프라이즈로 할 얘기가 있어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마냥 제 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까지 쳐대는데 이것들이 진짜 인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자자 쉬쉬. 그래서 본론이 우리 장인어른이 하는 사업이 돈이 쏠쏠합니다. 근데 이 양반의 딸까지 저렇게 됐으니 이제 이거 누구 손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저 이정훈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랑 같이 나눠 드실 분 다들 손 드세요. 다들 번호표 뽑고 줄 서세요. 어머,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 하나도 아니고 둘씩 완전히 개 탔네, 개 탔어. 그 할아버지 아주 꼬장꼬장하더니 이제야 맛 갔구나. 그리고 네 마누라까지 암에 걸렸으니 아이고,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하늘은 우리 편이라고.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 우와, 형 완전히 장가 잘 갔네. 그동안 공 쌓은 거 한 방에 받겠네. 그럼 형, 그거 나 한 자리 주면 좋겠는데.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이 다 해먹어야지. 그 양반이나 네 형수나 죽고 나면 늦어. 아직 장모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손을 써야 된다고. 그래. 우리는 네가 하는 대로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예, 아버지. 안 그래도 조만간 제가 작업을 해보려고요. 그 집안에 장인어른처럼 숫자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멍청하지. 내가 우리 걸로 만들어 올 테니까 딱 한 달만 기다려. 딱 한 달이면 게임 끝이야, 끝. 그러니까 네 마누라도 딱 그러잖아. 아는 게 있으면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사무실에 가서 자기 아버지 장부부터 봐야 하는데 하여간 하나같이 멍청해 그 집안이. 그래서 내가 겸상도 안 하잖아. 보면 속이 다 터진다니까. 아유, 그때 잘 됐어. 이제 암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갈 길만 남았으니까. 둘 다 숨 꼴딱 하는 중이니까 죽기만을 기다려야죠. 남편이 저보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저딴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 절대 저를 오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게 다 아빠의 사업 때문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신경이었죠. 게다가 제가 암에 걸리고 아빠가 아픈데 축하주를 들겠다고 깔깔대는 이 인간들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당해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수술이고 뭐고 일단은 이 인간들한테 맞서 싸우는 게 먼저였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댁에서 아빠 재산까지 다 먹어치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목표이기도 했고요. 병원에선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지만 전 그대로 병원에 도망쳐 나왔고 그날 이후로 아빠 서재에 틀어박혀 모든 걸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회계 관련한 자료는 한 장도 갖다 놓지 않고 철저히 집에서 작업하던 아빠 성격답게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도무지 봐도 모를 것 같은 자료들이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묻고 다시 보며 몇 개월을 보내다 보니 웬만큼 회사의 경영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또 옆에서 아빠와 함께 오래 일했던 경영지원팀 팀장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이쯤 되면 남편이 접근을 할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복수를 할 준비도 해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 수술 날짜가 언제인지 묻더라고요. 제가 미리 수술 날짜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슬슬 저희 아빠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더니 그나저나 큰일이네. 아버님 사업은 어쩌고 있어? 난 모르지. 내가 뭐 아빠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하긴 당신은 원래 아버님 사업 뭐 이런 거 관심 없었으니까 그럴 것 같더라. 그나저나 내가 걱정인 게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지금 회사 내부 난리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상황 파악해 보려고. 다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누가 하나라도 가서 봐야지. 어머, 그래 줄래?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자료는 내가 다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말해 놓을게. 고마워. 고맙기는.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는 척 하면서 가짜로 조작된 장부 하나를 남편이 받도록 했죠. 그걸 보면서 혼자 이런저런 짓을 다 꾸몄겠지만 그 상황을 모두 준비해온 저에겐 미끼를 문 셈이라 그대로 흘러가길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슬슬 그걸 보며 경영체계를 바꾼다는 핑계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보니까 내부를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문제가 좀 많더라고. 그래? 아빠 빈자리가 크네 정말. 그럼 어쩌지? 당연히 크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만에 기다린 것처럼 그러더라. 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래도 믿을 만한 사람부터 뽑아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그래? 당신이 파악한 게 맞겠지. 난 잘 모르잖아. 그럼 내가 일단 정수랑 같이 해볼게. 당신 시동생이 이쪽 분야는 나보다 더 잘 알잖아. 걔가 지방대 출신이긴 해도 경영학과 까탑하고 그랬는데 암튼 전공과이기도 하고 일하던 가닥이 있어서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아버님께서 평생 해온 사업에 손해는 없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럼 정말 고마워. 난 무조건 당신 믿지. 그럼 당신하고 시동생한테 부탁 좀 할게. 나는 곧 수술도 받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네. 남편 놈은 수술도 편하게 받으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며 저를 아주 무방비 상태로 만들며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경영팀장님에게 뒷상황을 모두 맡겼어요. 그분도 말하길 분명히 남편이 내부에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조금씩 회사 체계를 바꿔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 생겨 위험에 빠질 것 또한 다 예측했죠. 남편은 본인 친구, 가족, 온 사람들을 제 멋대로 자른 뒤 자기 사람을 앉혀놓고 일을 시작하려다 결국 해고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됐고, 사실 그 신고 당할 것도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기다렸어요. 고소를 당한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큰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긴다고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뒤 저는 곧장 경찰서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허락 없이 저희 아버지 사업에 손을 댔어요. 사기쳐서 꿀꺽하려고 했다고요. 뭐? 당신 왜 이래? 형사님, 이 사람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뭐? 당신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자 주제에 어딜 가족 찬스를 쓰려고 해? 형사님, 저도 이 사람이 그렇게 직원들을 해고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심지어 여기 경영팀장님, 인사팀장님도 전혀 모르셨대요. 여보,
아니야. 말했잖아. 나 절대로 하라면서. 가족들끼리 작당한 내용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그거 보시고 제발 제대로 처분해 주세요. 아버지 누워있는 사이에 저 인간이 제멋대로 벌인 일이라고요. 제가 가장 불행했던 날, 제가 가장 인생의 절망을 느꼈던 날 축하주를 주고받으며 웃던 시댁 인간들처럼 저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하던 얼굴을 짓는 남편은 더 슬픈 얼굴을 경찰 앞에 지으며 아주 혼신의 용기를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심지어 조작된 회계정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경영팀장님께서 갖고 있던 건 아예 다른 거였고요. 대체 이걸 언제 만들어서 어디까지 손에 쓴 건지 모르겠어요. 네가 준 거잖아, 이씨. 이게 정말 미쳤나? 당신 정말 웃긴다. 이거 내가 줬다는 증거 있어? 거짓말 좀 작작하고 인정해 그냥. 여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아주 차고 넘치니까. 자수하면 감형이라도 되겠지. 그렇게 남편은 노동법과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서 일이 더 꼬여갔고 남편의 말은 증거도 하나 없는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 꼴이 됐죠. 그리고 저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우리 아빠 사업 같이 나눠 먹을 사람 찾은 그 얘기 듣고 니들 같은 쓰레기 인간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 준비한 거라고 했어요.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라고요. 가서 콩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람 되라고 했네요. 그러니 남편은 그 말에 이제야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저희 아이를 물고 늘어지며 본인도 민유리 아빠라고 이렇게 만들면 제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날 나도 똑같이 잔치상 버리고 노래 부를 거라고요. 그러니 남편 놈은 그날은 야근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려서 술 한잔 마시고 말실수를 한 거라며 취하면 사람이 못할 말도 하고 그러지 않냐고 그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가 암 선고까지 받으니 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무릎을 꿇고 빌면은 합의는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남편 놈을 보니 이혼이 답이라 생각했고 이혼 소장도 보낼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 정말.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게 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살려고. 좋게 풀자고. 난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어. 제발. 웃기지도 않네. 시댁 가서 다 나눠 먹을 생각했으면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바보냐? 난 너랑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어. 그 집 아들이지. 내가 남의 집 아들 잘 되는 걸 도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가족끼리 뱉은 말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용서는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 아이의 아빠를 사기죄로 포함해 단단히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혼까지 진행을 했어요.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댁 인간들은 수술받은 제게 병원까지 찾아와 아파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엄마도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며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고 악마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엄마가 경호원 좀 불러달라고 해서 병원에서도 쫓겨났고요. 합의는 개뿔. 그날 다 같이 웃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도는데 제가 미쳤다고 합의를 해주겠냐고요. 저는 그들에게 억울하다는 말 대신 정말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억울하다 합의를 해달라는 말에 제 아이에게도
아빠랑 친조부모는 없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제 몸도 저를 지켜주었던 건지 암 진행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채 무사히 건강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면서도 이혼 소송까지 잘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무슨 초인적인 힘이 생겨 이 모든 스케줄과 압박감을 이겨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전쟁통에서도 살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리가 잘려져 나가도 산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비록 저희 아빠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몸을 추스리며 회사 일을 밑바닥부터 배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멍청이 곰이 되는 이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더 악착같이 살게 되었고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친구 덕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되어 참 고마웠는데 되려 그 친구는 이런 이상한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친구와는 든든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잘 꾸려가며 아버지가 소리 없이 저에게 알리고 간 좋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사람을 만나실 때 보고 또 봐서 저처럼 실수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